2022년에 시행되었던 사항판단 영역 5급 피셋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법조문 유형인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해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의사자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무슨 아,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뭐 관련된 이제 법들을 이제 나타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위해에 처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뭐 행위가 고의적이었든 뭐 고의가 아니었든 간에 자신의 그 벌인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위험했을 때 그 사람을 구하거나 뭐 구할 때 이제 뭐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는 해당이 안 된다. 보상을 주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이제 이 상태일 때 우리가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의사자 같은 경우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장관이 이제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 의상자는 똑같습니다. 단지 부상을 입은 것과 사망을 한 거의 차이인데,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크게 조는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다 보고 꼼꼼히 보고 풀면 좋겠지만 피셋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뭐 국가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서훈을 수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죠. 서훈. 나머지 이제 보고, 나머지는 이제 그 1대1 매칭, 즉 선지를 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자 갑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보상금은 전액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자, 보상금 관련된 키워드를 언급한 문단을 빠르게 찾는 게 좋겠죠. 이 3항이 되겠네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의상자는 본인에게 지급하지만 여기서는 의사자니까 2호를 보면 되겠죠.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자, 그럼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상금 전액은 당연히 배우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배우자, 자녀가 둘 다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이제, 그러니까 유족의 범주에 속하지만 지금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배우자가 먼저기 때문에 배우자가 전액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에 균등해서 뭐 비중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른 그 비중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는다면 그거에 한데 이제 비율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다면 결국 전액 지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자체는 의상자 을에게 서운을 수여하거나 동상을 설치한다. 자, 서운 키워드 있는 곳은 여기였던 거니까 여기만 보면 되겠네요. 자, 동상 비석에 기념물은 뭐 설치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국가와 지자체는 의사자를 주모한다고 했어요. 의상자 다 볼 것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운을 수여하는 거는 지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국가, 즉 뭐 국가의 뭐 정부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국가와 지자체는 동상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 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국가 서운을 수여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겠죠. 어쨌든 여러모로 골고루 틀린 부분이니까 당연히 답이 될 수 없고, 3번 소방관 병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이거는 직무 외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의상자가 되려면 직무 외의 행위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소방관이 그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한 거는 뭡니까? 직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없습니다. 애완동물은 볼 것도 없고요. 뭐 나와 있지도 않았고. 운전자 무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 그렇죠. 이거 자신의 그 행위로 인한 거죠. 이거죠. 첫 번째에 나온 거. 그러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자, 2번 볼게요. 똑같이 이제 법조문인데,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혈족은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이걸 내가 왜 말하고 있어.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이제 위임, 즉 이제 본인이 아니어도 이 자료들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증명서의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다만
법조문에서 이제 다만 이런 말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니어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대요. 여기 1, 2, 3 호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죠. 자, 이 항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자, 친양자 이해한 관계 증명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 이 경우가 아니면은 친양자는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를 신청하는 경우. 자, 사망 사항을 보면은 증명서에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송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따로 우송료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사항의 정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온라인 인터넷에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유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번 A의 직계열적인 B가 A의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에는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맞는 보기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등이 아니어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결국 위임을 받지 않아도 기본증명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모든 경우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에 아닌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번은 아닙니다. 자, 본인은 입양 관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한 C는 교부를 청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지만 우송료, 지금 송부를 신청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송료는 아닙니다. 지자체는 직무상 필요에 따라 구두로, 자, 지자체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자체 나와 있는 게 여기 있네. 자,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인데 구두로 바꿨죠.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자, 이해 자녀 F는 이해 혼인관계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해 이게 맞죠? 여기 전자적 그 방법에 따라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뭐였습니까? 이거죠. 얘네들을 전자적 방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할 수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고, 5번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G는 본인의 친양자, 이거 틀렸죠. 왜냐면 성년이 돼야 된다. 여기 성년 이상이 돼야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도 솔직히 그냥 법조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상황 제시형,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맞는가 싶은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소비자원에 이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대요. 그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국가, 지방자치 또는 소비자 단체는 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조의 신청을 받은 때는 한국 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자, 의뢰해야 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의뢰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의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인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피해 구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사업자는 뭡니까? 우리가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스토어나 뭐 어디든 뭐 G마켓이나 뭐 인터파크든 어디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검색을 해서 사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중개하는 사람, 이제 중개자가 이제 플랫폼이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사업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피해자 구제 신청을 했는데 30일이 경과해도 합의를 못했다. 그 다음에 한국 소비자원에 이제 피해 구제 처리를 의뢰하자라고 소비자, 사업자 모두 합의했을 때, 이럴 때에 한해서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비자 원장은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데, 그건 뭐냐면 당사자가 피해 보상안 합의를 하고 법령 위반 의견을 시정했을 때, 그 다음에 위법 사실을 이미 인지 조사하고 있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비자 원장은 피해 구조 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뭐 합의를 권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모, 소비자 원장은 뭐 땡땡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구제 신청 받은 날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체 없이 소비자 분쟁 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되고요. 한국소비자원의 구제 처리 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상황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 소비자 갑이 사업자 의뢰에 뭐 해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을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각각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업자는 이거에 한해서, 이 경우에 한해서 소비자원에 의뢰할 수 있다고. 1번이 정답이네. 다 보진 않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여기서 뭐 그냥 볼만한 것만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거 시간 굉장히 러닝 타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 갑과 을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처리를 의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을은 30일 이내에 소비자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의뢰하기로 소비자로 한 경우 이제 사업자가 처리를 의뢰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아니에요. 소비자 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사업자 을의 역할이 아니고요. 한국 소비자 원장입니다. 이거. 그리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소비자원이 가외 피해 구제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중, 아니죠.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통보해야 되니까. 뭐 나머지는 4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한국 소비자원장이 권고한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가 갑과 을 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한국 소비자 원장은 30일, 이것도 좀 문제네. 이것도 분쟁 조정위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분쟁 조정위가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권고할 수 있죠. 그래서 권고를 해가지고 이제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게 30일 이내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소비자 분쟁 조정위로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그 문제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지체 없이 바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30일 이내에 뭐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볼게요. 왜 이렇게 법조문이 많아? 이게 원래 상황 판단이 3년, 19년까지만 해도 이게 보통 그 40문제가 이제 이 파트 두 개의 파트로 20문제씩 꺾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파트 중에서 이제 하나의 파트에 한두 개씩 꼭 무조건 이제 지문형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아예 안 내버리네요. 이제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맞추니까 이제 피셋을 보는 사람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실력이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동점자가 많이 나와서 배수를 조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달가운 부분은 아니죠. 이게 말도 없이 그냥 이걸 삭제를 해버린대. 솔직히 뭐 공고를 하고 삭제할 필요는 없는데. 자, 볼게요. 이것도 상황 제시형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조문 업그레이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박물관의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5명, 감사 1명을 둔다. 박물관에 뭐 이렇게까지 이사를 많이 둘 필요가 있나? 우리나라는 감투 쓰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러니까 맨날 배가 많으니까, 아니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건 자유잖아요. 표현의 자유. 근데 나라 아니다. 뭐 여기까지. 자,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대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감사는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이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땡땡부 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가볍게 봅니다. 관장, 이사, 감사, 뭐 요 임기는 3년, 뭐 1년 단위 이렇게 하고요. 자, 사임 등으로 인해서 선임들의 임원의 새로운 임기는 자녀가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년하고 1년이 남았는데 그만뒀어. 그럼 그 다음 관장은 1년의 임기가 아니라 그냥 그때부터 다시 3년이 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당연하겠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지휘권을 이제 지휘 감독하겠죠. 자, 관장이 이제 대행을 할 사람을 찾아야겠죠. 상임이사가 이제 대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임이사마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말은 비상임이사가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관에 이제 따라서 우리가 정한다 이거죠. 자, 이제 이사회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의장은 관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의사로 구성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여기에 관장이 이제 의장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관장은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 거지, 관장이 이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여기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자, 그다음에 뭐 제적 이사 과반수, 이거 제적
이사입니다. 감사는 포함 안 돼요. 제적, 이사, 과반수 찬성. 좋네요. 할 수 있고요. 감사는. 자, 봅시다. 뭐 이거 뭐 비밀 누설에 관한 거니까 이건 필요하면 보게 되고. 자, 임원으로 일단 이사인 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많아. 1, 2, 3, 4, 5, 6, 7, 7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장이 이사라고 했으니까 이게 결국 이사가 몇 명이죠? 1, 2, 6명이라는 거죠. 1, 2, 3, 4, 5, 6이니까. 자, 볼게요. A가 2년간, 그쵸, 틀렸죠. 이건 볼 필요도 없죠. 3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사에 A, B, C, D, E, 즉 하나, 둘, 셋, 넷, 5명이 출석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반대하면 안건은 부결된다고 했는데, 일단 제적 이사가 몇 명이죠? 6명이니까 그거 나누기 2하면 3이죠. 과반수는 3이네 하면 틀립니다. 자, 여러분, 과반수는 뭐냐면 반수. 그 대학교 갈 때 반수하는 게 아니고 숫자의 반, 50%. 50%니까 그 50%의 50%를 넘는 인원을 말해요. 즉 3명을 넘는 인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3.1? 3.2? 아니잖아. 사람은 어떻게 0.1 소수점으로 쪼갭니까? 4명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4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 출석은 제적 과반수 넘었죠. 제적 이사 과반수가. 근데 여기서 2명이 반대하면 3명의 이사가 찬성을 하는 게 되는데 4명이 찬성해야 되니까 부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뭐 요거만 볼까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한 경우 1년의 징역과 500만원 벌금.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맞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또는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둘 다가 아닙니다. 둘 다였으면 징역과 징역 그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H가 뭐야? 감사? 근데 여러분, 여기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상임 감사라고 지금 교묘하게 말을 바꿔놨네. 아니죠. 비상임이니까. 상임 감사란 말이 없겠죠. 5번? 5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조문 유형 비슷한데 그냥 상황 제시형 그냥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뭐 헌법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한 부분이겠죠. 조례개폐 청구권에 관한 얘기죠. 지방자치법에. 자,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쉽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그냥 광역자치단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광역자치에 포함되는 그 이제 시가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 어찌됐건 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요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 이상 그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자체의 장역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청구 대표자는 조례 개폐 청구권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날짜랑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건드려서 꼭 맞추겠다 하면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땡땡도 A시 인구는 30만 명이고 기초 지자체란 소리죠. 19세 이상 주민은 20만 명이다. 그래서 A시 주민 갑은 청구인 대표자로 1월 3일에 개정을 청구했고 A시장은 A시장 B는 같은 해 이를 공표했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제적이 A시의회 제적의원은 12명이고 1번 볼게요. 자, 조례 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30만 명이었으니까는 여기 자치구, 시군 자치구에 포함이 되니까 2%, 즉 30만 명이니까 2%는 6,000명이네 하고 맞네 하고 1번 틀렸으면 틀렸겠죠. 본인이 받아든 성적표는 틀렸다고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왜? 19세 이상 주민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주민 총수라는 것은 주민이라 하면 19세 이상을 뜻합니다.
물론 그 밑에 나이 친구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투표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20만 명의 2%니까 4천 명이 돼야겠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A시 주민 갑의 주민이 갑의 조례 개정 그 청구인 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의 신청은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열람 기간 동안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일단은 공표를 했고요. 조례 청구를 했고, 자, 그럼 공표한 날을 포함해서 10일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때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1월 5일 날 신청을 했으니까 10일 더하면은 1월 15일일까? 아니지. 왜? 공표한 날을 포함을 해야 되니까 1월 14일이 되겠죠. 그래서 14일까지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들은 예를 들어서 막 한 2분 2분 안에 풀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뭐 잘하는 사람들은, 놓치지 않는 것들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괜히 이거를 막 욕심내가지고 10초 20초 더 빨리 풀라고, 왜? 문제가 5번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쉽게 넘어가야겠지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1분 30초 만에 다 보고 이제 넘겨. 근데 문제는 틀렸어, 실수해서. 그것보다 그냥 2분 20초, 한 4, 50초 더 쓰고 문제를 맞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막 90점, 솔직히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이제 90점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재능의 영역이거든요. 그게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거의 불가능한 점수인데, 그거 아니고 그냥 합격선 70점, 75점까지 맞추려면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맞추는 데는. 자, A씨 주민 을이 1월 6일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럼 같은 해 31일까지, 이거 아니고요. 이게 조금 골 때리인데, 이 신청 그 열람 기간이 14일까지였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음 날부터잖아. 즉 15일부터 14일 이내면 이것도 포함을 해야겠죠. 28일까지입니다. 1월 28일까지. 그래서 틀렸고. 자, 수리되었대요. 2월 1일 날. 그럼 60일 이내 해야겠네. 자, 그럼 볼게요. 2월은 며칠이죠? 28일이고 3월은 31일이니까 59일이니까 여기 플러스 4월 1일까지 해야겠네. 자, 그럼 4월 1일까지 V를 해야겠죠. 참고로 여기 2월에 지금 28일, 29일 언급이 없어요. 왜냐면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윤달이면 29일일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은 그냥 28일로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29일이었다면 문제가 이제 오류가 될 수 있으니까 별도의 언급을 하겠죠. 자, 3명의 참석 말도 안 되죠. 12명의 3분의 1은 4명이니까 4명 이상 찬석을 해야 되니까 4명이 찬석해야 됩니다. 최소한. 자, 6번 볼게요. 비교적 간단한 문제네요. 자, 그 업무 지시 능력에 관해서 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업무 실수 기록 건수가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고요. 아마 여기서부터 봐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 자, 관리자의 업무 지시 능력이 우수할수록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높을수록 업무 실수 기록 건수가 많았대요.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실수가 막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실수 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에서는 업무 기록 실수 기록 건수가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회랑은 좀 약간 동떨어진 좀 그런 통념인데, 반면 업무 실수 기록 건수가 적은 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실수를 보고하면 상급자로부터 뒤지게 쿠사리 뭐 맞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이제 따인다고 하죠. 속된 표현으로. 그런 걸 우려 때문에 가급적 실수를 감췄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그 직장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좀 개선되고 좀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직장들도 많이 속속 들어 생기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죠. 꼰대 문화도 많고. 자, 볼게요. 업무 실수 기록 건수가 많은 작업장에는 약하지 않고 강하지 않을까요? 기록 건수가 많았을 때 강했으니까 틀렸죠. 업무 실수 기록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렇죠. 낮은 것은 아닐 것이다. 왜 여기 높았다고 하니까 기록 건수가 높습니까? 그럼 3, 4번 중에 답이 나올 건데 D급 볼게요. 자, 관리자의 업무 지시 능력이 우수한 작업자일수록, 아니죠. 여기 나와 있죠. 업무 지시 능력이 우수할수록 실수 기록 건수가 많았으니까 리얼이 맞겠네요. 자, 징계에 대한 우려가 약한 작업장보다 강한 작업장 숨기려고 하겠죠. 왜? 상사한테 혼나는 게 두려우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업무 기록 건수가 적었을 것이죠. 여기 나와 있죠. 업무 기록 건수가 적은 작업장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지리학자는 이제 국가에 분포하는 도시를 인구 규모 순으로 배열할 때, 뭐 도시 순위, 인구 규모 순위, 뭐 일정한 그런 규칙,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야 이거? 순위 규모 법칙이라고 해서 순위 규모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두 번째 순위 규모 분포가 나타나는 경우, 인구 규모 두 번째 도시의 인구는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인 수위 도시 인구의 2분의 1이고, 세 번째는 3분의 1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간단히 말한 이거, 잠깐만, 이거 2014년도 외교관 그 후보자 피스 자료에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네요. 그 수위 도시, 종주 도시.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2013년일 거예요. 5급 공채가 아니라 2013년에는 외교관 후보자는 따로 피셋 언어 상황 자료가 분리돼서 시행됐었어요. 그때 취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외교관 후보자는 따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또 귀신같이 또 그냥 5급 공채로 해버렸죠. 귀찮은 거야. 해볼까 하다가 이제 한번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했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2014년만 그렇게 동떨어져서 외교관 후보자 그 피셋이 따로 존재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1등 인구가 1등인 도시가 수위 도시가 되고, 2등인 도시는 어떻게 하냐, 요거 나누기 2를 한다. 3등인 도시는 요거 나누기 3,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다음에 뭐야 이거, 종주 분포에 따르면 도시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인구 규모 2위의 도시에 비해 1위 도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약간 그 분포가 고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종주 분포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종주 도시라고 하는데, 첫 번째 있는 도시가, 그래서 그 종주 도시 지수는 1위 도시의 인구 나누기 2위 도시,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이제 종주 도시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순위 규모 분포를 보이는 A국에서는 3등, 세 번째 수위, 그 세 번째가 수위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200만 명이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200 곱하기 3한 게 1등 도시, 즉 60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럼 2등은 얼마예요? 나누기 2하면 300만이 되겠죠. 자, 종주 분포를 보인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곱하기 또 해주면 되겠네. 얘 660만 명이 뭐다? 1등 도시라고. 그럼 얘는 뭐야? 2등 도시. 됐네요. 1번 보죠. 자, A국의 수위 도시와 인구 규모 두 번째 도시 간의 인구 차이는 300만 명. 정답이네요. 왜냐면 얘 300이잖아. 1등 수위 도시가 600이고 이걸 2로 나눴을 게 2위 도시니까. 3등은 이제 3위로 나눈 게 200만 명이죠. 자, B국의 인구 규모 세 번째 알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그거네. A국이라고 했으면 맞네. 수위 도시 A국 바꾸고 수위 도시로. 종주 도시 세 번째 도시에 관한 언급은 없어요. 자, B국의 종주 도시 인구는 660만이었죠. 맞나? 아니지. 이거 뭐야? 60만 명 많은 거지. 자, 인구 규모 첫 번째 도시와 두 번째 도시의 인구 합은 A가 900이었고 B는 얼마예요? 860이었죠. 자, 그러면 뭐야? 아, 이거랑 이거를 바꿨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를 바꾸면 B국은 지금 A국에 비해 40만 명 적은 거잖아. 맞죠? 그리고 60만 명 더 많은 거는 이거잖아요. 얘가 B국의 종주 도시가 660이었고 A국의 수위가 600이었으니까 그럼 60만 명 더 많은 게 맞지. 아, 이걸 교묘하게 바꿔버렸네. 재밌네요. 5번은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뭐 어차피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A국 두 번째 2등은 300이고요. B국의 2등은 얼마였죠? 200 아니었나? 틀렸죠. 자, 8번 볼게요. 벌써부터 퀴즈가 나오네. 초밥 먹는데요. 회전 초밥. 그래서 일단 접시별로 가격이 나와 있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색의 접시만 먹는데요. 각자 먹지 않은 접시의 색은 서로 달랐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한번 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그래서 7개를 먹었고요. 파란색은 얼마? 4개를 먹었고, 노란색은 8개를 먹었고, 검정색은 3개를 먹었대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값을 병정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제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입니다. 딱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쉬운 퀴즈에 속하겠죠. 자, 값부터 보면은 값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부터 보면 되니까 위에 거는 자를게요. 어차피 나중에 가격 계산할 때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값은 빨간색을 4개를 먹고 파란색을 1개 먹고 노란색을 2개 먹었을 거야. 얘는 검은색을 안 먹은 게 되겠네. 3개지만 먹었다고 하니까. 자, 병은 을보다 파란색 접시를 하나 더 먹었대요. 이건데, 자, 이거 잘 보면은 여기를 바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파란색이 전체 4개를 먹었는데 값이 1개를 먹었으니까 즉 파란색은 을, 병, 정 중에
을, 병, 정이 모두 합해서 3개를 먹어야 돼. 근데 여기서 을보다 접시를 하나 먹었어. 얘가 지금 0이고 1이 아니잖아. 왜냐면 을보다 파란색 접시를 한 개 더 먹었다는 거는 최소한 을도 먹었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되면 얘 무조건 1, 2밖에 안 됩니다. 0, 1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파란색은 4개를 먹었으니까 정이 안 먹은 건 뭐가 된다? 파란색 접시가 된다. 여기까지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 자, 정은 6개의 접시를 먹었는데 빨간색 접시는 2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이 6개를 먹었다는 것은 이거 여기서 총 몇 개를 먹어야 된다는 소리지? 4개를 먹어야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병이 이제 노란색을 먹지 않았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을은 뭘 안 먹게 된다? 빨간색 접시를 안 먹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는 이 네모로 표시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구역을 나누고. 자, 지금 이 5개의 칸을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맞춰 가야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을이 계산할 금액을 물어봤는데, 자, 을은 일단은 파란색을 먹었네요. 파란색이 얼마였지? 1200원. 자, 그러면 여기서 1200원을 제외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노란색, 검은색을 볼까? 2000원, 4000원이지. 얘네들은 아무리 먹어도 뭐 1000원 단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100원 단위나 200원 단위, 뭐 500원 단위가 나올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 일단 파란색을 하나 먹었으니까 1200원을 빼볼게요. 6000. 이거 실전에서는 이렇게 다 하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럼 1200원 뺀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뭔가 딱 느낌이 오는 게 없습니까? 이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어떻게 200원과 700원, 800원의 조합이 나올 수 있지? 없지? 자, 이렇게 되고, 시간 없으면 그냥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적어도 5개 중에 하나 찍는 것보다 낫잖아.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반드시 답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을이 노란색, 검은색 접시를 먹은 그 합이 6,000원인 경우, 그 다음에 10,000원인 경우를 살펴보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하나를 먹었다고 6,000원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노란색, 검정색 하나씩. 아니지, 야 이 새끼야, 노란색 3개 먹어도 되잖아 새끼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치자고. 그럼 어쩔 건데? 검정색은 없잖아. 근데 검정색 없는 거는 갑뿐이라고. 나머지는 하나씩 최소한 먹어야 된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1, 2부터 가능한 소리죠. 자, 그럼 볼게요. 1, 1 가정을 하면 노란색을 지금 3개를 먹은 거죠. 3접시를. 자, 그렇게 되면 정은 무조건 뭐가 된다? 5개를 먹어야 된다. 근데 정은 아까 6개를 먹었다고 했죠. 6접시를. 빨간색에서 2접시를 먹었으니까 여기 합쳐서 4접시가 되는 게 배치가 되죠.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답이 아니고 4번이 정답이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게 실전에서는 베스트입니다. 근데 해설인데 뭔가 궁금하고 찝찝하죠? 보고 넘어가죠, 그냥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10,000원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볼게요. 10,000원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검정색을 2개 먹고 노란색을 하나 먹는 경우가 있는데, 자, 노란색을 아까 하나 먹으면 이거 배치돼서 안 된다고 했죠. 노란색이 최소한 2개 이상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럼 노란색이 2개였을 때 4,000원이고 검정색 1개 먹으면 8,000원. 말이 안 되네. 왜? 10,000원이 안 맞춰지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노란색을 3개 먹고 검정색을 1개 먹으면 6,000원 더하기 4,000원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됐죠. 2, 3이니까 노란색 남은 3접시는 누가 먹는다? 정이 먹는다. 그럼 얘도 나머지 1개니까 검정색을 먹고 병도 검정색을 1개를 먹으면,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만족하는 숫자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죠. 테이블을, 표를. 그래서 그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이네요. 수면 무호흡 중 볼게요, 그냥. 근데 이제 15가 안 돼도 이사인에서 이게 좀 짜증나. 한 번에 동그라미 치고 싶은데. 하나에 해당되면은 15를 안 넘더라도 10 이상 15 미만이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건 이제 여기까지. 여기 이제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 수동이 있대요. 자동은 이제 하루에 3,000원이고 수동은 2,000원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대여 기간 중에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여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화요일에 쓰고 수요일에 안 썼는데 수요일날 것까지 내야 된다는 소리죠. 자, 처방일부터 최대 90일간 순응 기간. 뭐야 이건? 수능 기간이 주어진다. 처음 들어보는 되게 낯선 단어네요. 뭐 적응 기간도 아니고 뭐 복종해? 수능 기간에는 기준 금액 중 50%만 고객님이 부담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건보해서 저희 회사로 지급된다 합니다. 비용 처리가 된다는 소리겠죠. 자, 90일 기간 내에 연이은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한 일수가 21일이 되면 그날로 수능 기간이 종료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20%만 굉장히 싸게 대여료가 책정이 돼요. 자, 값 볼게요. 그리고 이 90일 중 연이어 3승이 무슨 소리냐면 30일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4, 5, 6월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4월 한 10일부터 30일 연이어서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면은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있죠. 21일 쓴 거네요. 그럼 여기 이제 5월은 며칠까지 쓴다? 5월 9일까지. 이게 이제 연이은 30일 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연이은 30이면 30일까지가 되겠죠.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뭐 이런 식의 뜻입니다. 자, 16이었대요. 뭐야, 그러면 받을 수 있잖아 바로. 그럼 맞죠. 이거 기능 없어도 처방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 제거되고. 자, 겁나시는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이게 3개 중에 하나를 이제 찍으면 되는 거잖아. 5개보다 나으니까. 왜냐면 상황 판단이 모든 문제를 건들면 좋은데 시간상 그게 불가능하죠. 잘 푸는 친구들은 쑥쑥 그냥 순풍순풍처럼 이렇게 나아가서 문제를 풀 텐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니까 1%도 안 될 거예요. 자, 이 값이 21년 4월 한 달 동안 부담하기로 한 양압기 대여료가 3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수동형을 이제 대여받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보죠. 자동형은 3,000원입니다. 그러면 30일, 4월 30일까지니까 9만 원이지. 그러면 일단 수능 기간 동안이라고 하면 4만 5천 원이 나오고, 수동형은 1,000원이죠. 3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동형인지 자동형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자동형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 그런 말이 있었죠. 수능 기간 21일 지나면, 즉 따라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그냥 50%를 먹고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잠깐만, 21일로 해야 되는구나. 22일 4월 30일까지. 즉 21일과 21일은 50%씩 먹고 그 다음에 9일은 20%씩 먹고, 그 대여료가 이렇게 가능한, 이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1,500원에 50%였으니까 21일 먹었으면 얼마예요? 31,500원이죠. 이미 여기서부터 안 돼. 그래서 따라서 수동형을 받았다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계산해보자는 거지. 자, 600원이죠. 이제 수능 기간 지나면 600원은 9일 동안 했으면 5,400원. 그러니까 이제 4월 한 달 동안 연이어서 그 수능 기간이 종료가 돼서 싸게 20%를 먹었다 해도 3만 원이 나올 수 없어요. 자동형을 되게 받으면. 자, 그럼 4, 5번 중에 하나네요. 자, 수능 기간이 5월 21일 날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자, 최소라는 거는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죠. 최소값을 찾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수능 기간이 그 존재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려면 21일에 종료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30일 걸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연이은 30일 중 하루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일수가 21일이 되면 그날로부터 그 수능 기간이 종료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5월 21일이니까 4월 22일로 잡으면 되나? 4월 22일부터 4월 30일이 9일이죠, 총 일수가.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게임 끝났네요. 9일이니까 4시간 최소한 사용하면 최소한 36시간을 여기서 사용했다고 친다면 4월달에 연이은 30일 중 21일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4시간 이상이. 21 곱하기 4 하면 84시간이죠. 84에서 36을 빼주면 뭐가 된다? 48시간이 된다. 이 48시간을 온전히 언제 써야 됩니까? 5월 1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48시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총 합해서 48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5월에 최소한 48시간 이상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최소한이라고 했냐면 이 9일 동안 4시간을 다 안 썼을 수도 있잖아. 그럼 5일에 뭐 60시간을 써서 수능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채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한을 쓴 겁니다. 왜냐면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4시간 이상 썼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니까. 자, 정답은 4번이고, 리을 그냥 보면은 자동형을 이제 대여받았고 6월에 부담한 대여료, 일단 6월에 그 부담한 대여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30일인데 자동형이 지금 1,500원이죠. 50%가 수능 기간 안 끝났다는 걸 이제 가정했을 때. 자, 그러면 30일 곱하면 45,000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여한 건 얼마야? 36,000원이라고. 얼마가 싸? 9,000원. 근데 여러분 아까 자동형 양압기 보면은
이게 수능 기간 전에는 1,500원 내야 되는데 하루에, 수능 기간 지나면 얼마예요? 600원 내게 되죠. 차이가 얼마야? 900원이죠. 900원이 더 싸지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나 더 싸졌어요? 원래 그 수능 기간 전에 비해서 9,000원이죠. 그게 900으로 나누면 며칠이에요? 10일. 아, 그럼 무슨 소리냐면 리을 선지에 한해서는 11일이 그 수능 기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 말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수능 기간 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은 수능 후,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수능 기간이 전후를 따지는 거잖아요. 6월 달에 여기 친절하게 계산해 줬으니까. 자, 그러면 4월, 5월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다? 30일과 30일이니까 61일이죠. 수능 전이니까 당연히 깔끔하게 1,500원 곱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91,500원이 됩니다. 아이고. 네, 정확한 자세한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126,000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91,500원이랑 36,000원을 더하면 127,500원이 나오거든.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번 보도록 할게요. 제법 난이도가 있네요. 9번은. 자, 이거 뭐야? 동물보호지센터에 지급할 경비 총액을 물어봤는데, 자, 일단 사료비, 인건비, 그 다음에 보호비가 있대요. 한 마리당 관계없이 10만 원 내야 되고, 3일 미만 보호했을 때는 돈 안 걷는데요. 근데 이제 일주일 이상 보호하면은 일주일부터죠. 50% 가산, 즉 1.5배를 가산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사료비, 인건비 합한 금액에서 보호비를 뺀 공제한 금액을 다음 달에 경비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가 10kg 미만 10마리, 5마리. 일평균 마리수니까 그냥 평균 마리수로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변동이 있겠지. 이게 한 달 동안이니까. 그것까진 고려하지 말아라. 출제자가 좀 배려해 준 것 같아요. 이거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 하루에 사료값 얼마 들죠? 3kg. 600g 먹으니까 3kg. 자, 그럼 5,000원이죠. 둘 다 5,000원이니까 그냥 6kg 곱하기 5,000원 하면 돼요. 강아지는 지금 3만원을 먹게 됩니다. 하루에 사료비가. 고양이는 2kg 먹으니까 이 얼마야? 10,000원. 아, 그럼 사료비는 계산을 다 했네요. 10월, 이제 9월 한 달간이니까 9월은 며칠까지 있죠? 30일. 120만원. 자, 내 인건비 봐야겠죠? 안전관리사 노임액에 대해서 좀 묻고 있는데, 포획 활동비가 1인당이라고 합니다. 뭐 일당이 되겠죠. 자, 얼마가 활동을 했죠? 얼마나? 한 분이 8일 동안 했으니까, 자, 11만 5천 원 곱하기 8을 하는 거죠. 여기다 115 이렇게 해서 8 하지 말고 암산을 해봅시다. 자, 11만 원이 8개 있어. 그럼 뭐야? 88이잖아. 거기에 5천 원 곱하기 8이, 아, 4만 원이 추가되는 거야. 그럼 92만 원이 되겠지. 여기 인건비는 안 쓸게요. 쓸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루에 한 마리당, 이 조심해야 돼. 자, 하루는 지금 일평균 마리수는 얼마로 유지되고 있죠? 개, 고양이 합쳐서 20마리. 이게 중요하고, 자, 100분의 20이 뭐냐면 그게 20%예요. 20%면 얼마야? 23,000원이잖아. 11.5 곱하기 2 하니까 23,000원에다가 20마리죠, 하루에. 그래서 46만 원 딱 쓰면 안 돼요. 뭘 해줘야 돼? 30일. 자, 그럼 암산해볼까요? 46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 따라해서 암산해봅시다. 자, 46만 원이에요, 하루에. 근데 그게 30일이 있어. 그러면 40 곱하기 30 하면 1200만 원. 거기다가 63, 9구단 180만 원. 즉, 1480만 원이구나. 다른 거는 적은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비가 있죠, 여러분. 3일 미만은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만 보면 되는데, 자, 1, 2, 3, 4, 즉 6마리니까 60만 원 딱 하면 되겠네. 그러면 안 되죠. 왜? 7일 이상은 50% 가산하니까 10만 원 더 줍니다. 70만 원. 자, 그럼 여기서 바로 계산하시죠. 이거 70만 원 빼면 여기서 이거 3개 더한 거에서 이거 뺀 값을 지급한다고 하잖아요. 22만 원이고 142만 원. 자, 그럼 142만 원을 여기다 더해. 얼마예요? 1,522만 원이 되겠죠. 왜? 1380, 142 해주면 225. 152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관리비가 다른 그 항목에 비해서 너무 커가지고 좀 약간 당황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전형적인 퀴즈 문제고, 문제에서 이제 퀴즈 어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풀어야 된다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뭐 아인슈타인이나 막 무슨 막 뭐야 그 아인슈타인 막 이렇게 뉴턴 이런 사람들이 풀다가 못 푼 난제가 아닌 이상 풀 수는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자,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시외버스를 타고 30분씩, 아까 왕복 1시간 하는 소리죠. 9시 이전에 도착합니다. A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책을 읽고, 시내버스에서는 무조건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9시가 넘으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읽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10분에 20쪽 속도니까 1시간에 얼마를 읽어요? 30분 단위니까 30분 단위로 보자. 30분에 60쪽을 읽는 거죠. 하지만 1쪽부터 30쪽까지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10분에 15쪽으로. 일단 봅시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초성만 쓰는 이유는 이것까지 이렇게 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 월요일은 아무 언급이 없죠. 그럼 뭐야? 얘 60분 그냥 시외버스 타고 출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화요일은 회식이 있어서 8시 30분에 시외버스를 타고 30분 후에 집 근처 정류장. 그럼 여기서 걸어갔겠죠. 얘도 사실 얘는 페이크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60분이네요. 얘도 출근은 알아서 시외버스를 했을 테니까. 수요일에는 오전 근무 마치고 지하철로 20분 이동하고 다시 시내버스는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는다고 했죠. 9시 10분에 지하철 탄 거는 의미 없다고 했죠. 왜? 9시가 넘으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책을 읽지 않으니까. 그럼 수요일 날 어떻게 되냐면 30분, 수요일 어디 있어? 그 다음에 20분. 퇴근 시간 30분을 하지 않아요. 왜? 9시 10분에 지하철을 타고 40분 이제 타고 이제 집에 갔으니까. 자, 목요일은 뭐 딱히 언급이 있나? 없네. 여기 그냥 뭐야? 60분으로 해주면 게임 끝난다. 간단하죠.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쪽수 책을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쪽수 계산. 자, 280쪽의 책을 200쪽까지 읽었으니까 40쪽이 남은 거죠. 그러면 10분에 20쪽 읽으니까 40쪽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분을 소비를 해야겠죠. 그럼 40분이 남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 이제 여기서부터 350쪽 책을 읽는 거야. 근데 그 1쪽부터 30쪽까지는 10분에 15쪽이라고 했으니까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얼마를 읽어? 30페이지. 그럼 나머지 20분은 얼마를 읽어요? 이 속도로. 즉 40페이지니까 70쪽을 읽은 거네. 그럼 여기서 이제 화요일 날부터는 이제 빼주겠습니다. 280에서. 자, 60분이면 얼마예요? 120쪽 읽죠. 맞죠? 여기 빼기 120을 해주면 되겠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다시.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서 잘못됐네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데, 자, 80쪽이 남았죠. A가 원래 읽던 쪽을, 그 책의 쪽수가. 그러면 여기서 40분을 소비해야 되네. 그럼 여기 20분이 남게 되는 거잖아. 왜냐면 10분에 20쪽을 읽으니까 40분 동안 80쪽을 읽게 되니까 이거 취소.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럼 350쪽의 책이었으니까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320쪽에서 120쪽을 빼주면 얼마 남아요? 즉 화요일날 퇴근했을 때는 얼마 남아요? 200쪽만 남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수요일날 볼게요. 50분이죠. 자, 50분이면 얼마입니까? 100쪽을 읽었죠. 그럼 여기 100쪽 남아요. 수요일 퇴근했을 때 기준으로. 그럼 목요일 보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일단은 30분 출근, 30분 퇴근이죠. 여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둘이 하면 120쪽을 총 읽을 수 있는데 100쪽이 남았어요. 그럼 언제? 출근 중이 아니라 무조건 퇴근 중에 다 읽게 됩니다.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12번 볼게요. 이거 뭐야? 퀴즈인데 자모 변환표랑 난수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자모를 자음, 모음, 종성, 받침으로 하되 뭐 행복을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숫자로 이제 915, 612, 374, 385, 846 그쵸? 7개, 6개니까 6개 그 군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숫자부터 하나씩 대응해서 숫자로 바꾼대요. 근데 이때 암호 숫자는 그 암호 숫자 변환된 숫자. 이거 왜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게 냈지 문제를? 암호 숫자와 변환된 숫자를 더했을 때 그 결과값의 1의 자리가 난수표의 대응 숫자와 1, 그러니까 진짜 문제라서 푸는 거지. 진짜 문제 뭐같이 냈네요. 어려운 건 아닌데 굉장히 더럽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뭐냐면 그 행복이 9잖아요. 첫 번째가. 근데 여기 난수표로 보면 4잖아요. 여기다 뭘 더해야 4가 나와요?
5를 더하거나 5를 더해야겠죠. 5밖에 없죠. 왜냐면 14니까 거기에 1의 자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럼 뭐냐면 이 5가 이제부터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문제가 더럽습니다. 사무관 볼게요. 여기서 관할 때 이거랑 이거 해야 되잖아요. 하는 게 맞는데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조심하세요. 하나로 돼 있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가? 뭐 하나 빠졌잖아. 7개네요. 자, 그러면 3, 7에 21이니까는 해보죠. 일단 이거 좀 해줘야 돼요. 이거 보려면 좀 눈이 아플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8개라는 거죠. 얘 틀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관 할 때 이 OR을 따로 했을 때 이걸 함정을 유발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사무관이 뭐 대충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다 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일단 0과 9가 나눠지는데 그거부터 볼게요. 자, 4죠. 난수표가 4가 되려면 여기다 뭘 더해야 돼요? 0을 더하거나 9를 더하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아직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누가 맞는지. 1과 0, 이제 두 번째 것이 답이 나오겠네. 자, 8이 되려면 여기다 뭘 더해야 됩니까? 1을 더해야 돼. 1을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없어요. 왜? 11을 더해야 다음에 8이 되니까 1의 자리가. 0, 1, 얘는 9, 0이죠. 틀렸어요. 그럼 0, 2로 7, 2, 1, 6, 8, 5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즉 이거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뭐야? 10번째죠? 10번째 숫자 뭡니다. 하나, 3, 6, 9, 1. 자, 1이 돼야 됩니다. 자, 4에다가 뭘 더해야 1이 됩니까? 7 더해야 되겠죠. 이 7밖에 존재하지 않죠? 7이 나와 있는 거 뭡니까? 7 있죠. 2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더럽죠? 자, 그 다음에 13번인가? 이것도 퀴즈인데. 와, 진짜 이제는 그냥 상황 판단이, 법조문이랑 상황제시형 이제 깔아놓고, 한 2개 문제에서 2개, 3개 문제만 좀 쉽게 내고, 나머지는 이제 퀴즈로 도배를 한다. 뭐 이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 자, 보죠. 자, 담임 선생님 생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나니? 기억하지. 그건 왜? 내가 그날 월 1. 그러니까 월 1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10월 7일이면 1007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를 설정했는데, 맨 앞자리가 0이 아니었다. 힌트를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그 말은 뭐야? 일단은 10월, 11월, 12월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31일까지 있다. 그러면 10월, 12일로 압축됩니다. 8의 배수다. 08, 16, 24, 3위는 없지. 32일이 있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 자, 그럼 1년 번호는 6개로 압축됩니다. 자, 여기서 이 기억이죠. 되게 그 쉬운 퀴즈 중에 하나였네요. 다행히. 여기서요. 딱 하나의, 여기서 5개의 선수 중에 하나의 조건으로 이 6개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보죠. 15일 이전이다. 아니죠. 2개나 있으니까 틀렸어요. 자, 1은 이거 2개고요. 하나 아니에요. 8일 아니에요. 08로 보셔야 됩니다. 월의 배수다. 즉, 월의 배수라는 건 뭡니까? 이게 더 큰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큰 거 중에서 보면 됩니다. 배수인 거. 얘 2.4배는 아니잖아요. 여기 있네요. 2의 배수. 12의 배수잖아요, 지금. 1이. 24가. 12의 배수가 12, 24니까. 2번이 정답이면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1은 월보다 큰 수야 라고 했는데, 뭐 큰 거를 찾아보면 지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아니라는 거죠. 생신의 네 자릿수를 더하면 모두 9가 된다고 하는데, 자, 9가 되는 거를 살펴보면 이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새끼 골 때린 새끼네. 왜 무슨 자기가 1년 번호나 뭐 비밀번호 설정하는데 담임 선생님 생년월일을 가지고 그러지? 지 거도 있고 지 부모님 거도 있고 뭐 그런데 스토커인가? 아무튼 좀 비슷해서 좀 재밌는 애들이 좀 가끔씩 등장을 해. 자, 이것도 또 퀴즈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테이블 표 작성하는 게 이제 관건이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 날 청소당번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다 읽고 월화수목금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명씩만 청소 당번을 한다고 합니다. 규칙이 다음과 같은데 최소 한 번씩 합니다. 누구 하나 열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 전날에는 안 하고요. 발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틀 연속을 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만 보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를게요. 여기까지. 자, 두 번이나 청소를 하잖아. 그럼 A가 이제 두 번 하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월요일 날 일단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여기 X를 다 표시를 해줍니다. 자, 나머지 이제 볼게요. 미안, 내가 월요일에 발표 수업이 있어서 그날 너밖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발표 수업이 있으니까 이날 당연히 못하겠죠. 자, 나는 다음 주에 시험이 이틀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월화수목금이 오기 전주에 지금 대화를 한 거니까 이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 수업이 매번 시험 보는 날과 겹쳐서 청소할 수 있는 요일이 하루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조그맣게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파악을 위해서. 청소할 수 있는 요일에 하루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이날 되겠지. 이날 시험날 시험 못 보죠. 발표 날이 있으니까 시험날 청소를 해도 되는데. 그리고 왜 시험 전날 못하니까 금요일 날밖에 못하는 이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헷갈리니까 세모로 할게요. 화요일 금요일 날 시험이 있다. 그럼 이제 발표 날이니까 못하고, 시험 날이 발표라고 했으니까 전날이니까 못하고, 그럼 이제 수요일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네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이제 D 볼게요. 자, 금요일에 그럼 이제 D는 금요일 날 청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 하루에 두 명이 청소하는 날 없거든. 자, 그럼 C를 볼게요. 청소할 수 있는 요일이 하루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경우가 되면 배치가 됩니다. 왜냐면 D가 청소하니까. 그럼 뭐야? C는 이 경우라는 거죠. 결국 C는 화요일 금요일 날 시험을 보고요. 그날 공교롭게도 발표까지 하니까 수요일 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게임 끝납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어떻게 채워? 이제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연이어 이틀 할 수 없죠. 근데 A는 두 번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죠, 청소를. 그럼 이날 할 수 없으면 100% 여기가 되겠죠. X 되고, 나머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럼 B는 뭡니까? 나머지 다 못하니까 이때 하고요. D는 당연히 못하겠지. 이겁니다. 자, 그럼 수요일 목요일 날 하는 애가 누굽니까? CA 4번이 되겠네요. 이게 뭐야? 16번은 쉬워 보이는데 솔직히 15번은 뭐지 이거? 퍼스널 컬러, 개인의 머리카락. 내가 무슨 코디야? 뭐 이런 걸 왜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야? 개인의 머리카락, 눈동자, 피부색 등을 종합하여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상을 말한다. 퍼스널 컬러는 웜톤이랑 쿨톤으로 나뉘는데요. 웜톤은 따스하고 부드럽대요. 쿨톤은 차갑고 시원하대요. 그래서 웜톤은 일단 봄, 가을이고요. 쿨톤은 여름,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이제 각 타입의 색상천을 얼굴에 대봉으로서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가장 잘 어울리는 타입의 천을 얼굴에 댔을 때 얼굴빛이 또렷해지고 이런 거를 모두 형광등이 켜졌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상황을 볼게요. 4명이 이제 퍼스널 컬러를 알아보러 갔다. 지금 이제 제가 엄밀하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본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가 15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있어서 총 8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밝은색, 어두운 색 8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밝은 색 천,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어두운 색. 웜톤과 쿨톤을 교대로 대보지만 첫 번째 대보는 천의 톤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웜톤, 쿨톤 교대로 간다는 거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기자를 일반적으로, 얘네가 이제 웜톤이래요. 얘는 쿨톤이고, 이 순서대로 천을 댔다는 거지. 그러니까 봄톤의 밝은색, 여름톤의 밝은색, 가을톤의 밝은색, 겨울톤의 밝은색,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는 봄톤의 어두운 색, 여름톤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 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 첫 번째로 대보는 천의 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 몰라도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진단 결과 서로 다른 타입의, 당연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있고 4명이니까. 본인 타입의 천을 대보았을 때는 밝은색, 어두운 색 모두 형광등이 켜졌고요. 그 다음엔 아니래요. 그 나머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표를 좀 작성을 해야겠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지 말고, 이건 이제 그 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야겠네요.
1008장이 있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자, 갑을 보면 가을 타입, 이거 일단 몰라요. 자, 마지막 색상천이 뭐겠습니까? 8번째겠죠, 당연히. 밝은 색, 어두운 색인데 8번째가 뭡니까? 결국엔 그거니까. 결론은 뭐냐면 갑은 마지막 8번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자, 짝수 번째 천에서는 형광등이 켜진 적이 없어. 그럼 자기의 퍼스널 컬러 타입이 아니라는 거죠. 짝수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 나는 을이랑 타입은 다르지만 톤은 같다라고 했어요. 당연하겠죠. 톤은 두 개가 있잖아요. 웜톤, 쿨톤인데 각각 봄, 가을, 여름, 겨울. 그리고 나한테 형광등이 켜진 색상천의 순서 그 수를 합해 보니까 뭐가 됐냐라고 묻는데 지금 6이 됐다고 하죠. 자, 여러분 1, 2, 3, 4, 5, 6, 7, 8에서 6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1과 5요. 그럼 병은 1과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공교롭게도 여기 나머지 다 X 표시하면 이제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병은 X가 되겠지. 우리가 또 뭘 채워줄 수 있죠? 을은 바로 채워지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자, 그럼 결국에 게임은 끝났네요. 을은 지금 3, 7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죠? 나머지 나는 밝은색 천을 대보았을 때 1, 2, 3, 4 순위였겠죠. 을보다 먼저 형광등이 커졌어. 을이 3이니까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이제 빨간색 어두운 색은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 됐으니까 X 해주시고 X 해주시고. 자, 갑은 뭡니까? 얘 내한테 여기밖에 될 수 없겠죠. 자, 또 이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죠? 이거 이제 X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얘가 이제 을이니까. 그러면 갑은 이게 동그라미 치고요. 얘 이제 갑이 이거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고 다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명의 타입을 모두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타입 아까 가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얘는 뭐예요? 웜톤이죠. 그 누가 아까 뭐라고 했는 여기 있다. 나는 을이랑 타입은 다르지만 톤은 같다라고 했죠. 을, 병. 얘네들이 뭐예요, 결국? 웜톤이 얘네들이면 얘는 쿨톤이죠. 얘가 가을이었죠. 얘는 봄. 여기까지밖에 알 수 없어요. 을, 병의 타입은 몰라요. 계절을 모른다고. 그 다음에 병은 첫 번째 색상, 그렇죠. 불이 켜졌고요. 색상천을 대본 순서별로, 그렇지, 누군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얘는 뭐야? 4, 6, 3, 7,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형광등이 켜진 색상천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의 합은 병을 제외한 3명이 같다라고 했는데 4, 6, 10, 3, 7, 10, 2, 8, 10 맞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비교적 15번에 비해서는 쉬워 보이는데 그 미래공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이거 볼 필요 없고 참여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 거기다가 5인 미만이어도 청년 기업은 참여가 가능한데 청년 기업은 14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에서 청년이 대표면서 사업 개시한 날부터 7년 지나지 않은 거. 일단 여기서부터 볼까요? 얘는 되겠죠. 5인 이상이니까. 5인이 안 되는 거. 얘는 안 되죠. C는 제외. 얘는 되죠. 청년이니까. 그리고 사업 경과 연수가 7년이 안 지나야 되는데 8년이죠. 안 됩니다. 자, 그럼 일단 A, B, D만 살아남고요. 이거 여기서 이제 나뉘겠네. 청년 가입 수당 유지율이 가입 유지율이 30% 미만이면 참여 불가. 기억분의 니은? 이거 25분의 7은 뭡니까? 28%죠. 왜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냐고? 분수의 소수편을 외우면 빨리 나옵니다. 이거 4%거든요. 정확하게 4%입니다. 0.04. 47에 28. 외워두면 좋다는 거죠. 그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얘 30%는 25 곱하기 3 하면 7.5니까. 정확하게는 25 곱하기 0.3. 어쨌든 7.5 미만이니까. 자, 참여 불가. 그럼 됐네요. 그럼 뭐야? B, 답 나와버리네. 진짜 쉽네요. 나머지 뭐 B는 90% 넘으니까 됐고 이게 이제 그건데 청년수당 가입위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여기 있다. 얘는 원래 탈퇴였지. 이게 지금 원래 탈락이었지. 얘는 0%잖아요. 30% 미만이면 안 되는데 대신 가입 인원이 기억이잖아요. 청년수당 가입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B, D만 선정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오히려 뒤가 더 쉬웠네. 자, 이거 뭐야? 국민 A, B 두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정책과 개편안에 따라 뭐각 집단에 속한 개인이 얻는 혜택이 뭐 다음과 이렇답니다. 한번 볼게요. 자, A는 이제 현행 집단 뭐 100이고 혜택이 이렇다고 합니다. 자, 정부는 가나다 중에 하나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기준으로, 판단 기준으로. 자, 가는 국민 전체 혜택압이 큰 정책. 나는 개인이 얻는 혜택이 적은 집단에 더 유리한 정책. 다는 A, B 두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가 더 작은 정책. 자, 볼게요. 기억부터 보죠. 자, 가를 판단 기준으로 할 경우 A 인구가 B 인구의 4배라면 어려워하지 마세요. 4대 1로 보세요. 그래서 이거 가를 판단 기준으로 하면 이거 둘이 더하면 됩니다. 곱해서. 왜냐하면 총 전체 혜택의 합이잖아요. 국민은 A, B 두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럼 450이 되고 뒤에는 뭐가 됩니까? 360에 440이 되죠. A가 더 크니까 현행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차이값으로 봐도 돼요. 10과 30이니까 가중평균이 하면 이쪽이 A는 40이 많은데 이쪽은 30이 많고 결과적으로 얘가 10이 많다 뭐 이렇게 봐도 된다 이거죠. 근데 뭐 숫자가 간단해서 암산해도 됩니다. 자, 가를 판단 기준으로 할 경우 B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라면 개편안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가를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인구수가 그 인구의 비가 7대 3이라고 했을 때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7대 3에서 이건 차이값으로 가볼까요? 190, 50, 80이었죠. 그럼 얘가 10이 앞서니까 여기서 10이 70이 앞섭니다. 현행이. 근데 이제 개편안에 보면 30이니까 90이 되죠. 결과적으로 20 차이가 얘가 높다는 거죠. 어디가? 개편된 게. 그럼 개편안이 채택됩니다. 자, 디귿만 보고 넘어갈게요. 리을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나를 판단으로 할 경우 개인이 얻는 혜택이 적은 집단. 이 개인이 얻는 혜택이 이거잖아요. 당연하죠. 인구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합이 아니잖아요. 합은 가고. 그러니까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아, 또 리을 질문할까봐 그냥 해야겠다. 질문을 꼭 하더라고요. 제가 그 넘어가는 거를. 제가 웬만해서는 다 짚고 넘어가는데 쉬운 것들은 넘어가는데도 질문이 들어와서. 다는 뭐예요? 그 개인의 혜택 차이가 더 작은 정책을 채택한다고 했죠. 차이가 지금 몇이에요? 현행은 50이고요. 개편은 10이죠. 차이가 적은 정책은 개편이 되죠. 틀렸죠. 인구랑 관계없어요. 개인 간, 집단 간 개인 혜택의 차이가 작은 정책을 붙고 있으니까요. 18번 볼게요. 건강검진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볼게요. 아, 자, 검진 주기가 2년인 그 항목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최초 검진 대상이 이제 되는 그 연도에 바로 그 검사를 받아도 되는데, 그 다음 해까지 받을 수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2021년에 45세가 됐을 때 된 직원은 심장 이제 그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2021년에 받아도 되고 2022년에 받아도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년마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죠. 자, 일단은 이건 나중에 보고 2020년 거니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이를 여기다 적어줄게요. 30, 47, 42, 50, 56. 자, 값부터 보죠. 여성이고 30세면 자궁경부암이 이제 검진 이제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데 2년 주기죠. 얘네들은 그 내년까지 유예가 가능하죠. 이게 결국 뭐예요? 2022, 2023을 받아도 되니까 일단은 보류를 해놓습니다. 자궁 이렇게 해놓고 남자 45예요. 자, 2020년도에 위를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위암은 2년이죠. 그럼 일단은 얘는 2022년도에 무조건 위암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47세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없죠.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암 발생 고위험군 직원 변동이 없다고 했죠. 즉 간암을 안 받았으면 이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1년 주기로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간암 그 발생 고위험군이었으면 여기 간암도 써 있었겠죠. 간도. 그럼 이제 간도 받아야 되는데. 자, 병 볼게요. 간이네요. 그럼 당연히 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0세 이상 위암인데 이날 안 받았죠. 이 연도에. 그럼 무조건 이 여성은 100% 2021년에 위암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2022년에는 위암을 안 받아도 되죠. 거기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정 볼게요. 50세 남성인데 심장이니까 일단 심장 한번 받아야 됩니다.
2년 주기니까. 자, 50세에 뭔가 대장암 주기 1년이니까 얘는 알짤 없죠. 대장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병보입니다. 대장암이었죠.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2020년에 대장이었으니까 21년에도 대장암 받고 2022년에도 대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없죠, 무는. 자,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단어가 나온 게 뭐예요? 대장암입니다. 이게 약간 애매한데 자궁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입장이고, 설사 받는다 한들 여기서 가장 많은 건강검진을 받을 직원이 가장 많은 검진 항목에 포함이 안 되니까 뭐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탄소 중립이란 인간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흡수 및 제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같다라고 하는 거죠. 배출되는 거랑 흡수, 제거되는 탄소량을 동일하게 만드는 넷제로. 그래서 이제 은행이 뭐 지금 배출량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항공 출장을 하고, 컴퓨터 이제 전력 낭비인데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이 비행기로 출장하는 그 이산화탄소는 400kg, 0.4톤이죠. 이거는 같은 거리 4명이 자동차 한 대로 출장할 그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평균 배출량의 2배. 그럼 이거는 뭐예요? 200kg, 0.2톤. 자, 항공 출장으로 인하여 현재 A은행이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의 양은 A은행의 연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분의 1. 그럼 곱하기 5 하면 되겠네, 전체는. 이거잖아, 지금. 한 사람이 그 발생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거 체크 좀 해주고. 자, 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항공 출장의 10분의 1, 1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매년 연 인원의 1000명이 항공 출장을 간대요. 그 중에 이제 300명만 화상을 한다. 그럼 나머지 700명은 그대로 가니까. 여기서 이걸 구할 수 있겠네요. 한 사람당 0.4톤이니까 1000명이면 얼마예요? 400톤. 거기에 5분의 1이니까 즉 전체 A은행이 연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A은행의 2000톤이 되겠죠. 왜냐면 한 사람이 0.4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 1000명이 화상회의 안 했을 때 한 사람당 지금 0.4톤이니까 1000 곱해봐요. 400톤이잖아. 근데 그 톤수는 A은행의 1년 연간 그 이산화탄소 전체 배출량의 5분의 1, 20%라는 거죠. 그럼 전체는 얼마야? 2000톤. 자, 그 다음에 전력 소비. 이게 좀 중요하겠죠. 22,000대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이제 절전 꺼지도록 하는 거. 35만 킬로와트시의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이는 얼마가 된다? 652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해당하는 양을 절약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보고 19번 가도록 할게요. 옳은 거. 자, A은행이 전력 차단 프로젝트를 시행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여기서 뭐냐면 그 일정 시간 사용되지 않으면 언제도 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주간에 전력 절감이 없어요. 주간에도 잠깐 자리 비움을 해서 전력 소모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전력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죠. 함정이에요. 야간에 뭐 많은 것을 확인했다. 이것 때문에 함정입니다. 밤에만 해당될 거라는. 근데 여기 밤에만 해당된다는 소리는 없고요. 자, 전력 차단 프로젝트로 절감되는 컴퓨터 한 대당 전력량은 연간 15kWh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나누는 거죠. 35만. 실전에서 이걸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이거 약분해주면 돼요? 이거 그냥 나누면 이걸 언제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15 곱하기 21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300에 330이잖아요. 그럼 아까 0 3개 제거해주면 이게 뭐예요? 350은 뭐예요? 330보다 크잖아. 그 말은 뭐예요? 15kWh 이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넷제로가 실현됩니까? 이건 자세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 중에 300명만 또 화상회의를 하고요. 652톤이 절약이 되니까 지금 이게 넷제로가 실현되려면 그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양이 2000톤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652톤이고요. 300명 해봤자 이거 안 되거든요.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 틀린 거니까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3번. 자, 1인당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은 4명이 자동차 한 대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한 명이 비행기로 출장 가는 경우에 8분의 1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400톤이죠. 한 명이 비행기 출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자, 자동차 한 대는 아까 뭐였죠? 200kg였습니다. 아, 400톤이래. 미안해요. 400kg. 그러면 이거 뭐야? 2분의 1이잖아. 8분의 1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 틀립니다. 이게 진짜 함정인데, 만약에 이게 2분의 1이었다고 해당한다고 하면 여기 낚인 사람도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명이 자동차 한 대로 출장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200kg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1인당 배출량이거든요. 200kg를 4명이서 갔으니까 50이 되겠죠. 1인당은. 자, 그러면 400분의 50은 뭐예요? 58에 40이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겁니다. 자, 마지막 20번 볼게요. 화상회의 시스템과 전력 차단 프로젝트의 도입 효과를 검토해 보았는데, 검토 결과 둘은 도입하면 도입 전에 비해 얼만큼 감소할 수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자, 그럼 뭐 감소량을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왜 감소량을 기준으로 하냐면 여기 전력 소비로 인한 감소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이산화탄소 컴퓨터로 인해서 감소한 양은 652톤이고, 그다음에 화상회의 가는 걸로 봐야죠. 아까 300명이었죠. 왜? 1000명 중에 30%만 혜택을 보니까 얼만큼 소비한다고 했죠? 항공 출장의 10%니까 40kg이죠. 이거 계산하지 말고 절약하는 양을 계산해야지. 감소량을 따져야 되니까. 자, 그럼 360kg이죠. 이거만 해주면 되겠네. 근데 이거 언세어를 이거 막 복잡하게 하고 있어. 얘 0.36톤이잖아요. 그 소수점 두 자리 해주면 결국 36 곱하기 3만 해주면 되는 거죠. 108톤.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뭐가 돼요? 760톤이 됩니다. 아까 전체 얼마? A은행 1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0톤. 2, 3, 60, 160, 28에 16, 즉 38% 감소되는 겠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에 시행되었던 5급 PCS 상황 판단 첫 번째 1번부터 20번까지의 해설 영상이었습니다.